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미국 연준이 3연속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하던 그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결국엔 현실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 미국판 오징어 게임을 보는 듯하다. 미국이 지금 숨바꼭질 술래예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 걸음씩 보폭을 이제 크게 하니까 캐나다, 스웨덴은 나는 좀 더 빨리 네 걸음씩 바짝 다가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달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제는 이제 스위스 그리고 홍콩 등은 같은 보폭으로 가겠다. 또 노르웨이, 영국도 이제 빅스텝. 이렇게 한 60여 개국이 지금 미국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눈치 봐가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낙오자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국간이 다 털려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IMF SOS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리랑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네. 지난 5월부터 국가 디폴트 상황에 빠져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고 4조 달러를 받았어요. 부채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파키스탄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1년 전에 비해서 70% 올랐어요. 1,000원짜리던 라면이 1,700원으로 뛴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2분기 파키스탄의 스리랑카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8.4%예요. 뭐 생필품, 연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워낙 이제 심했던 데다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니까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고 경기가 둔화되는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런 낙후 국가들이 한 50여 개 국가가 지금 IMF에 도와달라고 줄 서서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네. 미국이 크게 두 가지를 예고했어요, 어제. 올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일단은 점도표상에서는 연 4.4% 간다. 네. 이 얘기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모자라서 다음 달 11월 2일에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네. 11월에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갑니다. 12월 한 번 더 남았는데요. 그땐 빅스텝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 4.5%까지 여기다가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올해가 끝이 아니야. 내년은 4.6%까지 열어놨고요. 네. 최고 점도표상에는 5%까지도 갈 수 있다. 라면서 메시지를 줬고 여기다 쐐기를 박는데 뭐라고 했느냐. 2024년까지는 금리 쭉 올릴 거야. 2024년까지는 금리 절대 안 내려. 물가가 한동안 내려도 금리 안 내려 꿈깨라면서 뿅망치를 한 번 더 때린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는 뭐 천정 뚫고 하이킥이에요. 네. 어제 오늘 6개 주요 통화 대비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는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112를 뚫었어요. 111.24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이제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제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개장하자마자 이제 원달러 원율이 심리적 그동안 뭐 도시락 폭탄까지 동원해 가면서 막으려고 했었는데 네. 1,400선 깨지니까 장중에 1,413원까지 돌파했어요. 뭐 가까스로 하루 만에 이제 15원 50전 올라서 1,409.7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종가 기준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네. 파월 의장이 지금 물가가 2% 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환율이 뭐 1,450원을 넘어서 연말에는 1,500원까지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은 1,433원도 이제 갈 수 있다. 뭐 일부에서는 1,450원이니 1,500원이니 사실 이 전망이 좀 무의미합니다. 하루 만에 10원, 20원씩 이제 환율이 급등락하게 되다 보면 네. 사실 지금 뭐 스트롱 달러를 넘어서 이 킹 달러 언제쯤 브레이크가 걸릴 거냐 이게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파웰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파웰 의장은 계속해서 물가의 상승세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제 실기론, 책임론 일자 올 3월부터 미국 금리 인상했어요. 올 3월 인상했고 9월 자이언트 스텝까지 불과 6개월 새 미국의 기준금리가 3%포인트
30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거예요. 네. 이렇게 과속하면 탈납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이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경기 침체 불구하고 물가만 잡겠다라고 이제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2년물은 4%를 돌파했죠. 그리고 반면에 10년물은 3.6% 넘어 장중 3.7%까지 뚫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12개월 내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조이거든요. 네. 특히 미국보다 사정이 더 좋지 않은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 흔들리게 되면 세계 경제가 지금 둔화됩니다. 그 부메랑은 미국도 피해가지 못하거든요. 네. 달도 기울면 정말로 차면 기운다. 이 지금 통상적인 걸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기준금리를 4.6, 5%까지 가져가면 달러는 스트롱 달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 달러 꺾여요. 네.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아마 달러 강세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달러가 꺾이고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왜냐? 미국이 지금 뭐 이 제롬 파월 이외에 다른 전문가들은 물가는 못 잡고 경기만 잡는, 이른바 우리가 가장 피하기 어려운 S의 공포,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미국은 지금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의대대로 공격적인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과연 경기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둔화를 막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네.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속 터질 거예요. 전임자들은. 사실 경기 포기하고 물가 잡겠다. 물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그게 네.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연준이 경기 전망을 좀 보면 올해는 당초 예상했던 1.7에서 0.2예요. 사실상 성장이 멈춘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난해부터 우리는 이제 회색 굴폴스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우리 이 한국은행은 8월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한국에 와서는 야, 너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야? 라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도 그 이면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많이 뒤늦은 이 긴축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역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담이 고스란히 또 미국 중앙은행장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뭐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 빼고도 지금 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네. 그러나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려하고 있어요.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간다. 네. 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올라탄 파웰이 정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미국 기준금리도 오르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거기다 환율이 또 1,400원 넘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국은행이 그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빅스텝 가능성을 좀 시사했죠. 일단 기준금리 격차가 한 달 만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벌어졌어요. 근데 당장 미국은 다음 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연말 가기 전에 기준금리가 한 1.5%까지 한국과 미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러니 지금 뭐 당연히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의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빅스텝 가능성을 사실상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그러면 거의 1년새 기준금리가 2.25% 오릅니다. 너무 가파른 오름세고요. 이거는 이 혹독한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가장 우려했던 게 가계이자 부채 부담이에요. 우리나라 가계이자와 기업 이제 이 대출을 합치게 되면 GDP의 2.2배를 넘어섰습니다. 1,800조 원의 거의 80%에 가까운 건 변동금리예요. 바로 이자 부담이 금리의 어떤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기준금리가 0.5%만 올라도 영끌하셨던 분들 가계이자 부담은 연간 약 7조 원 가량 늘어납니다. 네. 기업들은 지금 빚이 더 늘었어요. 가계 이 대출이 한 3% 늘었다면 기업 대출이 10% 넘게 늘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조달 금리가 상승되면 투자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 경기 전망을 좀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IMF가 2.1 얘기하고 있어요. 네. 경제협력기구가 2.2입니다. 간신히 2% 턱걸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고금리, 고강도 긴축이 이어지면 2% 가면 사수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전 세계 국가가 올해보다 내년은 그래도 조금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독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침체, 뭐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그에 준하는 경기 둔화의 우려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수출 침체 이런 부분입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일단 뭐 수출도 그렇고요. 3고예요.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복합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별로 안 보이고 네. 외부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 한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은 같은 경우에 베이비 스텝을 연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망을 바꿔버리니까 이것을 보고 좀 전망을 신중하게 내놔야 된다 이런 비판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그 환율의 전망치라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미리 네. 어떤 일이 발생할 줄 모르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상윤 총재가.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돼 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 미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불사하면서도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예상을 못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리 경기 침체와 이제 이렇게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니 사전에 좀 대비하십시오라는 어떤 예비의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의 어떤 기간을 벌어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네. 이렇게 전망이 틀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다음에 한은행이 빅스텝 간다 그러는데 한 번으로 끝나? 빅스텝을 가면 우리 지난 7월에 한은 문 열고 처음이었는데 1년에 2번 빅스텝을 간다?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남을 한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이제 사실은 미국 때문에 등 떠밀려서 빅스텝으로 가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습적으로 정말로 이런 자산시장의 버블을 깨기 위해서는 기습적이고 예측 못한 예측 불허의 상태에서 통화정책이 나가줘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눈에 보여요. 그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네. 앞서 소장님이 그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오징어 게임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각국에서 그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연속 빅스텝이죠. 0.5%포인트 인상했고 스위스는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고요? 맞습니다. 영국과 스위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는 준기축 통화예요. 달러 위급하면 무한대로 미국 달러 가져다 쓸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영국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했어요. 지난달에 해서 2연속입니다. 영국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물가예요. 지금 뭐 영국의 어쩌면 의문의 일패라고 할 수 있는데 파운드의 가치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네. 37년 만에 최저예요. 지금 영국의 물가가 지난달에 떨어졌는데도 9.9%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영국은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영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다 같은 날 스위스는 0.75%포인트 올랐어요. 물가도 비교적 안정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 유지했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서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 종지부를 찍었고요. 네. 이외에도 노르웨이 역시 중앙은행이 0.5% 금리 인상 단행했고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홍콩,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모두 금리를 올렸어요. 네. 야, 미국이 올리니까 뭐 하루아침에 전후해서 60여 개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피니시 라인 맞추기 위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물가만 잡을까?
저는 경기도 잡을까 우려됩니다. 네, 진짜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나란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이와 같은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이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트리거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국들의 동시다발적인 긴축은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하자마자 미국 증시 떨어졌고요. 유럽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던 스위스까지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다 보니까 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은 당연히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채권 금리예요. 네. 미국이 물가 2%볼 때까지는 금리 긴축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날개를 달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년물, 10년물, 장단기 스프레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또 올랐는데요. 111.24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유통업체들, 운송업체들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 낮추고 있어요. 이 경기 침체의 징후로 보이고요. 국제유가는 이제 공급 우려로 3거래일 만에 소폭 올랐지만 그래도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고 유럽은 독일의 닥스 지수가 1.8%, 영국, 프랑스 대부분 1% 넘게 올라서 정작 이제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1.3%, 다우와 S&P 500 지수는 뭐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3일째 약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를 좀 경고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너무 때늦은 후회예요. 우리는 사실은 미국판 회색 코뿔소예요. 사실은. 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전에 풀었던 이제 9조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달러를 빨리 긴축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자산가치 버블로 이어졌어요. 미국 주식시장 이 조정받기 전까지 11년 연속 올랐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한 개당 8천만 원 넘어섰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들썩였고요. 자, 이를 이유로 우리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움직였는데 미국은 올해 3월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급등했던 미국 집값을 두고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급 균형이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수준, 소득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준이 지금 거의 석 달새 3%포인트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미국도 30년 모기지 금리가 6% 돌파했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실제로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급감하고 있어요. 네. 우리랑 똑같이 거래 절벽 속에 주택 가격은 두 달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속지열이라는 게 우리는 집값 지금 과거 한 4, 5년 동안 두세 배 이상 올랐는데 고점에서 10%, 20% 내려도 이게 내린 게 내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값은 굉장히 모든 자산 가운데 가장 덩치가 커요. 경기 후행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는 악몽을 경험했잖아요. 미국의 부실 모기지 대출이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 악몽이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값 잡는 건 좋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국내로 눈을 좀 돌려보면요. 여전히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지금 뭐 가장 큰 폭으로 매매 가격도 그렇고요. 전세 가격도 똑같은 이제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시세가 지난주보다 0.19%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에 0.16%보다도 하락폭이 커져서 부동산원이 이제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했던 지난 2012년 이후 지금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7%, 17주 연속 4개월째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전세 시장도 비슷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이번 주 0.19%, 서울 아파트도 0.16%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이사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눌러 앉자라는 심리. 특히나 주택 가격 아직은 고점이야.
떨어져도 떨어진 게 아니야라고 실수요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이제 주택 시장의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정부가 뭐 세종시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 지역의 규제를 좀 많이 해제를 했지만 거의 뭐 그 수치는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부동산 절벽, 거래 절벽, 빙하기를 좀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집값 하락 같은 경우에 혹시 좀 언제 정도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이게 경기 후행성이고 그리고 이 물가가 잡혀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금리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집값 하락세라는 게 단기간에 금리처럼 뭐 순식간에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4, 5년 동안 올랐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네. 뭐 그거의 절반 정도 이상은 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